그러니까 627 대책은 어설픈 자금력 있는 사람을 자동 탈락시키는 거죠. 이게 과연 똘똘한 집 한 채를 강화할까 약화시킬까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제 관점상에선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영끌해야 되는 수준의 그 한도를 초과해버려요. 6억 원밖에 안 해주니까. 그럼 이제 인생을 걸어야죠. 인생을 걸고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을 살 때.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627 대책이 나온 지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 지금 상황이고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부동산 R114의 윤지혜 랩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분위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7 대책 나온 지 한 2달 됐는데 그 대책 나오고 나서 살짝 좀 주춤했었던 느낌도 있는데 이제 한 2달 지나니까 다시 좀 약간 통계들도 좀 반등하는 것 같고 거래량은 줄었지만 신고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그리고 실제 뭐 신고가도 좀 계속 나오는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이제 변동률 통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6월, 7월 사이에 그러니까 사실 627 대책 효과가 반영되기 전까지 서울 아파트 쪽에서의 이제 주택 거래량이 뭐 10,000건을 돌파하고 그러면서 뭐 4, 5년 만에 이제 월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과열기 수준까지 거래량이 뛰면서 그 서울 25개구들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강남 3구를 위시한 이제 마용성 이런 지역들이 주간 단위 상승폭이 뭐 1%를 넘나들 정도였어요. 근데 주간 단위 1%라는 건 월간 단위로 뭐 한 3% 오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가 지역이 그러니까 굉장히 과열돼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627 대책이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이제 작동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2달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승폭을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상승폭을 보시면 주간 단위로 한 0.10에서 0.20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원래 주간 단위로 1% 가까이 급등하던 지역들은 지금 한 0.2에서 0.3% 사이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한 1,000만 원 오르다가 계속 이제 주간 단위로 1,000만 원 오르다가 지금은 한 200만 원, 300만 원 오르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치상에서는 이전 최고가는 계속 경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볼 때 상승폭이 둔화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한 이제 감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이게 떨어졌다라는 의미로 조금 이해하실 때가 있는데 떨어지진 않은 거죠. 그러면 오름폭이 줄은 거죠. 정확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봤을 때 인기 지역들은 여전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죠. 다만 경신하는 속도가 좀 더뎌졌다. 정도의 평가니까 627 대책이 발표되고 시장은 안정세는 있으나 선호 지역에서는 여전히 자금력 있는 수요는 들어오고 있다가 정확한 현재 시점에서 진단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거래량은 뭐 한 4분의 1 토막 난 데도 있고 막 5분의 1 토막 난 데도 있는데 신고가는 또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일종의 뭐 대출 받아서 집 살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좀 못 사겠다 하고 빠지지만 뭐 대출을 원래 좀 덜 받거나 안 받으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사자 해서 다시 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627 대책은 어설픈 자금력 있는 사람을 자동 탈락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금력이 풍부하고 난 대출을 6억 원 이상 어차피 안 받을 거야 이런 분이라면 사실은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 쪽,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제 금융 상품 쪽에서 대출 받는 정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중산층 이 부근에 있거나 중산층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이른바 우리가 뭐 알부자 이 정도까지는 필요하나 정말 찐 부자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저희 이제 부동산 114도 금융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남구 쪽으로 주택담보 대출 받은 수준의 평균을 내보면 6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강남도 6억 이상을 잘 안 받는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한남더일 같은 이제 고가 아파트는 막 12억 원 이상을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평균을 내도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약정 금액 자체는 6억 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력 있는 수요들은 여전히 사실은 선호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으나 오히려 어설픈 자금력을 갖고 있던 수요층은 탈락을 시키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수요가 집중된 곳들 있잖아요. 강남 3구 혹은 마포, 마용성 혹은 한강벨트 이런 쪽은 원래 수요 초과 국면이었던 거죠. 네. 거기서 일부 수요가 이제 자금력이 떨어지니까 탈락했는데도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사실은 거기서는 이제 고가 거래가 계속 나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주담대를 강남이면 사실 뭐 30억대들이 막 넘는 데도 많은데도 6억밖에 안 받는다면 이거는 이제 최초로 집을 사는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거 팔고 뭐 이러면서 이미 뭐 자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갈아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규제 지역이라는 특징을 이해를 하시면 사실은 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네. 토지거래허가고요. 맞아요. 뭐 거기에 627 대책에 의한 6억 원까지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규제가 계속 있죠. 지금. 그렇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바늘로 계속 찌르는 거를 막 100바늘씩 찌르다가 627 대책이 한 번 더 찌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티가 나는 시장은 비규제 지역에서는 티가 나죠. 예를 들어서 마포, 성동 이런 곳들은 한강벨트 있고 인기 지역이지만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627 대책에 의한 규제 효과가 더 세죠. 반면에 강남 3구와 용산 9처럼 규제가 덧대지다가 627 대책에 의한 규제가 또 덧대지게 되면 사실은 그 부분이 좀 희석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규제 지역이라는 부분을 감안하시면 이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 8%, 네. 그리고 3주택부터 다주택자는 12% 중과됩니다. 그러면서 대출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이상에 대한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 됐을 때는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오는 수요인데 이 분들은 또 수익률에는 민감해요. 네. 시작부터 8% 깎이고 12% 깎이고 시작하면 사실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금력 있는 수요층에 그 세대 안에 있는 분가하는 사실은 무주택 수요가 새롭게 들어온다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무주택이 1주택 되는 구간에 있거나 1주택이 갈아타는 구간 이상에서 이 취득세를 담보하면서 더 투자하고 있지는 않다 네. 정도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갈아타기거나 아니면 뭐 부잣집에서 아들, 딸 집 사주고 뭐 이 정도. 맞습니다. 뭐 증여에 의한 혹은 상속에 의한 네. 거에서 자금력이 생기신 분이거나 네. 혹은 좀 젊은 세대인데 자수성가를 빨리 했거나 그런 분들 중심으로는 선호도 높은 입지로 들어오는데 네. 이게 마치 다주택자가 더 사고 하기 때문에 최고가 계속 경신된다, 이런 논조로 보긴 어렵습니다. 네. 지금은 뭐 다주택자들이 강남에 집을 사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사실 좀 뭐 의미가 없는 행위 같기도 하죠. 이런 거예요. 네. 다주택자도 세금 나가는 건 싫어해요. 취득세 중과까지 하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강남이 조금 잡히고 눌려야 뭐 다른 지역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좀 안정세를 찾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강남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보면 네. 다른 지역들도 저기가 올라가면 또 같이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의 이제 패턴에서는 온기가 퍼지죠. 네. 그래서 온기가 퍼져 있는 정도를 원래 이제 지역에서 퍼져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퍼져나가는 게 눈에 잘 안 띕니다. 물론 이제 한강벨트 쪽으로는 웬만큼 퍼져나갔죠. 네. 근데 눈에 안 띄는 이유는 선호도가 신축에 쏠려 있으면서 신축 중심으로만 온기가 퍼지니까 네. 데이터상에서는 잘 안 드러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똘똘한 집 한 채, 그리고 똘똘한 신축, 이 선호 부분, 그리고 지역 쪽에서 강남 3구를 선호하는 부분, 한강벨트를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627 대책을 한번 바라보시면 이게 과연 똘똘한 집 한 채를 강화할까 약화시킬까를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제 관점상에선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영끌해야 되는 수준의 그 한도를 초과해버려요. 6억 원밖에 안 해주니까. 네. 그럼 이제 인생을 걸어야죠. 인생을 걸고 네.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을 살 때. 특히나 하나를 사고 또 살려고 할 때는 더 이상 대출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실은 6개월 내에 또 판매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럼 또 판매하는 것도 6개월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가용자산 내에서 내 인생을 걸고 어떤 자산을 선택하는데
그러면 되도록이면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자금력에 이제 차등이 있는데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강남 3구 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한강벨트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덜 똘똘한, 그래서 한강벨트 쪽에서 이제 뒤쪽으로 밀리는 쪽으로 넘어가려면 신축이 아니면 또 쳐다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온기가 퍼져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가 계속 굳건하게 버티면 그게 이제 갭을 이제 메우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은 초양극화가 아니고 사실은 상향 평준화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이 그 양극화된 부분들을 초양극화라고만 설명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은 고가 지역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강남 3구에 비해서 원래는 잘 안 쳐줬죠. 근데 지금은 쳐주잖아요. 그럼 최근에는 강동구도 쳐주잖아요. 최근에는 동작구 흑석동도 쳐주잖아요. 이게 퍼져나갑니다. 고가 지역이 퍼진다 쪽에서 보면 온기가 퍼지는데, 거기에 이제 한강뷰가 되냐 아니냐, 신축이냐 아니냐, 대단지냐 아니냐에 대한 차별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차별화의 정도가 묻지마 매수를 할 때는 온기가 확 퍼지나, 선별적으로 이렇게 그 양극화돼서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퍼져나가는 속도가 느리니까 체감이 좀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년, 3년 정도 지났는데 강남 3구 혹은 마용성 쪽에서 집값이 안 잡혔다. 그럼 다른 지역은 과연 조용할까요? 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시장을 보면 온기가 잘 안 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저쪽이 2, 3년 또 굳건하게 버티면 또 퍼집니다. 어떤 속도가 차이가 날 뿐이지 지금 온기의 어떤 확대는 어쩔 수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노도광까지 확 퍼졌거든요. 1, 2년 만에. 지금은 한 3, 4년 걸리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퍼지는 온기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 R114에서는 설문조사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정보를 또 데이터를 다루시니까 이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하신 게 있어요. 맞아요. 여기에서의 어떤 결과가 어떤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소비자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최근에 가장 조사됐던 부분은 6.27 대책 부분까지 반영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상승 전망이 한 49%, 그리고 하락 전망이 13% 정도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 49%가 그럼 어느 수준이냐? 그러면 최근 한 5년에서 한 4, 5년 사이 조사 중에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아요. 네, 가장 높고,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전월세 하락 전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승 전망이 49%, 하락 전망이 13%인데 그러면 이걸 이제 전세로 오게 되면 사실은 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전세가 상승할 거냐? 상승 전망이 한 8배 이 정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월세로 오면 상승 전망이 한 20배 수준까지 높아집니다. 사실상 하락 전망이 거의 안 나옵니다. 전월세 하락은 없다. 거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보이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배포하고 온 자료인데, 거기서 이제 아마 시장 쪽에서 계속 인지를 하시게 될 부분인데, 원래 이제 이런 겁니다. 전월세 시장 쪽의 주된 수요층들은 결국은 가구적인 수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쪽에서 이제 공급량을 볼 때 가구 분화에 대한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의 인구 총량, 그러니까 1인당으로 보면 원래 2016년에 이제 1,000만 명 수준이었고, 현재 가장 최근자는 2024년입니다. 그러면 933만 명이에요. 그럼 한 70만 명 줄었잖아요. 그럼 주택 수요가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인구 담론으로 보면. 근데 가구 수 기준을 한번 보시면 그 가구가 계속 분화됩니다. 3, 4인 가구가 1, 2인 가구로 계속 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 한 7년 정도를 돌아보니까 가구 분화되는 속도가 이 주택이 공급되는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수요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공급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이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를 보잖아요. 특히 전월세, 거주 수요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서울 쪽에서 가구 분화된 수준이 연평균 5만 3천입니다. 매년 서울에서 5만 3천 가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집이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매년 서울에서 3년 사이에 연평균 공급된 주택 총량, 아파트 포함, 일반 주택 다 포함입니다. 3만 3천.
그러면 연 평균 2만 가구씩 부족하죠. 부족하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2만 가구가 지금 7년 연속 가구 분화가 더 많았을 뿐더러 최근 3년을 돌아봐도 2만 가구씩 더 많았잖아요, 수요가. 근데 이건 누적되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6만 가구가 부족해진 거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건 서울이 주택 총량이 가장 부족하고 주택 소유 개념에서 보면 주택 소유한 비율이 4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가구 분화 수요에도 지금 이 주택 공급량이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전월세에 대한 전망을 여기서 이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려면 최소한 가구 분화 정도는 맞춰줘야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안정을 도모하는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매매 쪽의 수급 여건도 못 맞출 뿐더러 전월세의 수급 요건도 당연히 못 맞추고 있다라는 시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이제 동일한 값이 나와야 신규 공급이 일어난 거잖아요. 가구가 분화된 게 그렇죠. 5만 3천이면 매년 5만 3천씩 공급돼야 동급인 거죠. 그죠? 근데 그 동급을 못 맞췄으니까 사실은 부족분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주택에 대한 그 매매 수요는 뭐 금리라든지 혹은 경제 환경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자금 여력에 따라서 일부 후퇴할 수 있죠. 하지만 거주 수요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전망은 계속 상승한다가 정확한 전망이고 그러면 이 분화되는 게 그러면 2025년 현재는 그럼 분화 안 하고 있냐? 계속 분화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주택의 공급량은 제가 설명드린 최근 3년보다 더 부족하잖아요. 엄청 부족하죠. 그러면 누적되잖아요. 계속 2만 계속 누적됩니다. 근데 총량으로 보면 이거 이제 주택 보급률 통계로 보는 거죠. 그러면 26만 가구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려면 그러면 26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서울에서 얼마나 걸릴까 이제 추산해 볼 수 있죠. 연간 한 3만씩 공급한다. 라고 보면 10년이 걸리겠죠. 근데 그 사이에 가구는 계속 분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추려면 10년 뒤에도 전월세 수요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쪽 우리가 이제 전세에서 월세 쪽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월세가 오른다 전망은 당연하게도 서울 수도권에서는 월세 값은 계속 오른다는 수요 공급만 봐도 알 수 있다. 근데 거기서 급격한 월세화가 또 월세를 자극하죠. 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하락 전망은 안 나옵니다. 매매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하락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주하는 수요에 대한 건 무조건 늘어난 거예요. 2만 가구씩. 그러니까 그거 못 맞춥니다. 지금. 그러니까 2만 명은 어쨌든 집이 당장 필요한 거고. 그렇죠. 2만 가구. 2만 가구니까 뭐 사실상 1인 가구가 요즘 엄청 많으니까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은 1인 가구일 것 같고 그 친구들이 뭐 돈이 많은 뭐 약간 결혼 안 한 뭐 3, 40대 후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아파트 얻으시는 거고 이제 막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원룸도 얻고 뭐 이렇게 빌라도 얻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원룸도 지금 73만 원? 한 달에? 서울 평균이요. 그리고 막 한 10% 올랐더라고요. 엄청 쳤던데. 그러니까 그 통계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월세를 다룰 때는 보증금을 고정해야 됩니다. 보증금이 1,000도 있고 혹은 1억도 있고 혹은 반전세는 막 3억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전월세 전환율로 1,000으로 일단 수렴을 시켜놓고 나머지 이제 월세 값을 이제 단순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아마 그 통계는 대학가 원룸 기준일 겁니다. 대학가 원룸 기준으로 사실 제일 비싼 데가 항상 이화여대 근처로 나오더라고요. 거긴 한 93만 원. 93만 원. 물론 이게 이제 뭐 또 풀옵션이냐 그냥 단칸방이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만 웬만한 대학가 원룸도 최근에는 70만 원 보증금 1,000 기준으로 했을 때 7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대학에 있는 기숙사가 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대학 쪽에서 이제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기숙사를 더 증축하려고 하면 주변에 임대인들이 반대합니다. 수요를 그쪽으로 다 끌고 가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 기숙사 비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기숙사는 얼마나 할까요? 기숙사요? 모르겠어요. 기숙사도 한 50만 원 합니다. 저렴한 게 그 수준이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원룸이 1,000에 한 70 정도 하니까
선택을 안 할 거냐 하면 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선택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가격에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른 비용을 줄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소비를 줄이거나 혹은 1,000원 학식을 위주로 먹거나 혹은 편의점에서 해결하거나 혹은 차량 구매할 거를 늦추거나 해서라도 이 주거 비용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일단 삶의 질이 올라가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임대인들이 올리고 싶다고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 괴리감이 지금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다.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정책에 의한 건 굉장히 뭐랄까 거칠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 혹은 수선비 혹은 출장비 혹은 이사비 중개보수는 뭐 오르진 않았네요.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물가가 오른 걸 전월세가 무조건 반영합니다. 시간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매매는 이 건축비가 오른 부분에 의해서 신축이 오른 것들이 기존 구축까지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전월세는 즉각 반영하죠. 물가 오른 분을. 그래서 자연스러운 오름세는 물가 상승 때문에 오르는 거고요. 거칠게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전세 이런 대출 부분들을 규제하면서 월세화되면서 오르는 것들은 급격한 유도니까 거기에 의해서 좀 거칠게 오른다 정도의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지금 전월세 쪽은 상황이 좋진 않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